이게 93년도일 거예요. 엑스포가 열렸던 대전에서. 이게 제가 속해 있던 서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놀러 갔던 그때 사진인데, 이브닝 콰이어라고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병동에서 이렇게 찬송가 부르는, 그 병동 돌아다니면서 찬송가 부르는 기독교 서클이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서클이었는데요. 여기 잘 보면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 사진에선 여기가 있고요. 이때는 뭐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이라 그 이 사진을 갖고 있는 선배님이 앨범에 붙여놓은 사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화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흉부외과 선생님, 지금 뭐 마취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내과 교수님, 또 이 친구도 성형외과 선생님이고요. 또 흉부외과 교수님, 뭐 심장 쪽 폐이식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막연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의대 입시할 때 면접을 보는데, 자네는 왜 의사 되려고 하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에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내가 행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직업이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부수적으로 뭐 명예가 따라오든 뭐 부가 따라오든 그러면 그 일로 또 다른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면접 보셨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의사가 돈 벌던 시절은 끝났는데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뜻은 돈 벌려고 의사 한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3 때, 입학할 때의 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93년도일 거예요. 이제 저 대학에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인데, 제주도에 갔었어요. 이 영철이라는 친구인데, 제주도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영철이네 집에 가가지고 한라산 등반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기 직전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쳤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서 사발면, 이거 도시락 뚜껑 보시면 알겠지만 사발면 하나 먹고 있는데 막상 백록담이 폐쇄돼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학교 때 한참 뭐 있는 산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지리산도 가봤고, 한라산도 가봤고, 설악산도 가봤고, 내장산, 뭐 치악산. 이때는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산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과 1학년이 딱 되기 전에 예과 때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예과 1학년 때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사실 이때 제주도를 간 게, 처음에 계획은 자전거를 타고서 강원도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에서 히치하이킹으로 대구에 있는 친구 집까지 갔어요. 이게 호중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구였거든요. 그리고 우창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부산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대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구 친구 집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씻고 옷 빨래하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또 광주로 가서 그 다음에 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으로만 전국 일주를 했던,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럽을 갔어요. 배낭여행으로. 그래가지고 4명이서 갔어요. 로마고요. 이건 융프라우예요. 그래서 이 융프라우에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뭐 3만 원만 쓰자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배낭 보시면 뒤에 배낭, 앞에 배낭 이렇게 이구 지구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융프라우 올라갈 때도 좀 싸게 가보려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요걸 가니까 편도로 가니까 싸서 딱 올라갔는데 해발이 2000m 정도 됐어요. 근데 딱 내렸는데 기차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고서 그 주변에 숙소를 알아보는데 숙소가
하룻밤에 그 당시 돈으로 한 1,500불, 100만 원 정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 아끼려다가 이제 완전 노숙하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 옷 다 끼워 입고서 노숙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앞에 엄청나게 예쁜 설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또 얻어 타고 그리고선 융프라우에 올라갔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걸어서 내려왔어요. 융프라우에서 인터라켄까지 5시간 걸려서 걸어 내려왔어요. 근데 그 걸어오는 중에 처음엔 눈을 밟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초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차역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의 중간에 이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이게 94년도인 것 같아요. 이러던 시절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94년도 맞네요. 이거는 모나코일 거예요. 그 모나코라고 해가지고 거의 못 씻었어요. 맨날 기차에서 자고 막 이래가지고 못 자고서는 기차에서 쫄쫄쫄 나오는 물로 샤워하고 그랬으니까요. 수건에 물 묻혀서 막 닦고 이랬으니까. 뭐 돈 숙박비 아끼려고 기차도 유레일 패스 타가지고 지그재그로 다녔어요. 무조건 밤기차 타가지고 기차 안에서 자는 거죠.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막 다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너무 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나코에 갔는데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저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샤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서는 수영장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수영장 물이 바닷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되게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본과 1학년 때, 서클 이제 95년도죠. 본과 1학년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비닝 콰이어라고, 금요일마다, 이렇게 라운딩 하는 병원에서 찬송 부르는 병동에서 이런 서클을 했었는데, 발표회 때 사진 같아요. 여름방학 때 이렇게 공연 같이 찬송가 부르는 공연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성형외과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저고요. 이 친구는 지금 산부인과 교수하고 있고, 이 친구는 미국에서 정신과 교수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마취과하고 지금 통증의학과 개업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감염내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중앙방역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근데 최근 얼굴 봤더니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게 벌써 어쨌든 간에 근 16년? 그죠? 이렇게 흐른 사진이죠. 16년 맞나요? 26년이군요. 엄청 흘렀네요. 그 다음에 전공의 생활을 하고, 전공의 생활, 이제 이게 입국식이라는 건데요. 이제 저기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교수님이시고, 이게 저예요. 지금은 거의 다 은퇴하셨죠, 교수님들은. 그런데 이제 레지던트 1년차 들어갈 때 이제 부모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입국식이라고 해서 교실에서 이렇게 성형외과 교실에서 이렇게 한번 파티 이런 거를 해요. 식사 자리를. 그래서 이제 그때 입국식 할 때 사진이고요. 전부 다 앞에 있는 6명이 이제 저랑 같이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았던 동기들이죠. 그래서 저 때는 6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6명이 같이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았던 어떤 모습이고요. 근데 이때 이후에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 먹고 못 자고 막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서 사진 찍을 뭐 이것도 없었고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다였고요. 물론 이제 선배님들이 그때 디카가 나와가지고 막 찍어놓고 싸이월드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선배 한 1, 2년 선배 중에 그것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끔 만나면은 그때 본인 싸이월드에 이제 사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제 사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쏙 받아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때 이후에 이제 사진이 거의 없어요. 전문의 때,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 사진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이렇게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찍었던 그런 사진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이제 4년차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가의 길로 나와서 일을 하게 됐죠. 의과대학은요, 뭐 저의 경우 예과 2년, 그다음에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강사 1년, 그다음에 개업하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각각 시기마다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의과대학 다닐 때 예과 때는 야 본과 가면 못 노는데 지금 놀아야 돼. 그러면서 무조건 막 놀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득가득했던 시기예요. 근데 본과 4년 동안에는 병원에 처박혀서 매주 쏟아지는 시험만 쳐내기 바빠가지고 뭐 거의 뭐 병원에서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냥 4년은 흘러갔고 본과 3학년 때부터는 또 실습을 나가요 병원에. 그러면서 또 뭐 각종 과제나 뭐 수술방 참관 또 뭐 이런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내주는 숙제 이런 것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때도 힘들다고 느꼈는데 사실 이때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인턴 때가 최고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이 인턴이지 이제 저는 성형외과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픽턴이라고 그래요. 이제 무슨 과를 할지 정해진 인턴을 픽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형외과만 4개월, 6개월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러면서 성형외과 이제 일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뭐 먹을래 잘래 씻을래 이 세 가지 고민을 갖고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지던트 1년 차 때는 아예 뭐 집에 갈 생각은 못 했고요. 거의 병원에서 먹고 자고 있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주말도 없었고 유일하게 조금 여유로웠던 시간이 토요일 오후 외래 끝나고 잠깐 한두 시간. 그때가 유일하게 조금 여유로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팔자죠. 갑자기 응급실에 환자 오면은 여지없이 불려나가서 밤새기가 일쑤였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렇게 레지던트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예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4년차 때부터는, 3년차죠. 3년차 때부터는 제 이름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 수술할 수도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외래도 보면서 이렇게 수술 환자를 잡고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저는 되게 보람차게 보냈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죠. 대리 수술 뭐 이런 얘기들 막 생기면서 뭐 레지던트들한테 수술 이제 좀 가르쳐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제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점점. 아무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선배님들이 정말 때로는 고되게 또로는 응원해주면서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다시 돌아가라면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가 전문의 따고 이제 임상 강사라고 해서 펠로우를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정식 교육부 발령은 받지 않은 그냥 교수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교수님이 아니고 정식 교수가 아니고 교수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임상 강사를 1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개업하고 나서는 한 5년, 6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의욕도 넘쳤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을 일을 하다 보고 또 중국도 다니면서 이 경험 저 경험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1년, 12년 그러니까 제 나이로 마흔이 되던 해, 39, 마흔이 되던 해에 내가 왜 의사가 됐지라는 질문을 요 무렵에 다시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사를 단순히 돈 벌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저 뭐 돈 버는 수술을 하는 게 꼭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2012년 봄일 거예요. 제 후배가 대학 교수로 있는 제 후배가 형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형은 뭘 전문으로 해요? 이렇게 물어봐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머리통을 한 대 빵 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뭐 개업하고 있으면은 전문이 어딨니? 환자가 해달라면 그냥 하는 거지. 그 막말로 속된 말로 돈 되면 다 해야지 어떡하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데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2시까지 수술을 하고 새벽 2시 반에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봤거든요. 내가 왜 의사가 됐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이건희처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의사가 됐지? 이런 생각들을 그 시절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고민하다가 시작한 게 2012년 말에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일을 내가 해보자. 이거 내가 좋아하던 일이고 재밌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게 돼서 벌써 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이 됐죠. 이제 벌써 제가 그 일을 시작한 지도 9년이 됐어요. 처음에 욕도 많이 먹었고, 병원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 안 되면 그냥 뭐 취직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되게 굳게 마음을 먹고 도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문의를 따고 요때 전문의를 따고 요때부터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 성형외과 전문의야. 아싸 어깨 뽕 빡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이러던 시절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저한테 눈 수술 쌍꺼풀 수술을 가르쳐 줬던 분은 조인창 교수님이요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무현 선생님도 코 수술을 뭐 학회에서 여러 번 보여주셔서 많이 배웠던 그런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환자가 왔는데 조인창 선생님이 수술한 쌍꺼풀 환자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조인창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눈 제일 잘하는 선생님인데 근데 왜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환자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서 해줬어요. 그리고서는 환자가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지? 조인창 선생님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쌍꺼풀의 대가신데 내가 왜 그분이 하신 수술을 내가 다시 재수술을 하고 있지? 내가 그 정도로 잘났나? 뭐 이런 자만감? 이런 것도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도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백무현 선생님이 수술한 환자를 제가 재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내가 배웠던 스승님이 했던 수술을 내가 재수술한다고 내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만에 빠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잘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근데 그때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위험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조심할 것도 없고 약간 좀 막 무모하리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고 본인 말이 맞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옛날 생각도 나면서 저 자신감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최근엔 들어요. 최근엔 그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나이가 드니까 뇌는 주름 없이 팽팽해지고 강은 콩알딱지만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점점 간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 수술할 때마다 어 이제 막 자신감에 넘쳐서 막 편안하기보다는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오늘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최근 모습인 것 같아요. 웃기더라고요. 하면 좀 할수록 나아지고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고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 라는 생각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모르겠고
왜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안 되지? 도대체 뭘 놓치고 있고, 도대체 뭘 더 해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지금도 끝없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뭐 이런 애 저런 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보면은 그냥 그래, 뭐 좋겠다.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옛날 내 모습처럼 조금 저러다 한번 크게 된통 당할 텐데 라는 우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폐업하시고 뭐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뭐 그냥 집에서 놀고 이런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어 마케팅으로 이제 이 부족함을 메꾸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병원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모 병원은 엄청나게 마케팅을 해요. 그 병원의 마케팅 직원만 15명이 있대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한 달에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집행을 한대요. 근데 그 마케팅 직원이 저한테 해준 말이 저희 원장님은 프로 환불러예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환자가 조금만 컴플레인을 하면은 그냥 환불을 해줘 버린대요. 그냥 돈 줘버린대요. 수술비 그냥 돌려준대요. 그렇게 하고 돈 버는 대로 광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어플에 되게 많이 나오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를 땡기고 문제 생기면 돈 줘서 그냥 군소리 안 나오게 다시 말하면 뭐 악성 후기들 안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마케팅하는 그 직원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니네 하는 일은 뭐야? 그랬더니 모든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한대요. 그 뭐 어플이며 뭐 성형 부작용 카페며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서 안 좋은 글이 올라가면 좋은 글을 또 위에 써가지고 밀어내리는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신환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그 뭐 후기 막 이런 거 하고 가짜 후기도 막 만들어서 뿌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환자는 온대요. 가격 할인 이벤트 뭐 각종 이벤트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썽 생기면 환불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또 중국 환자 위주로 보던 병원들이 또 약간 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잘한다, 잘못한다, 뭐, 그게 그런 얘기를 할 그 주제는 제가 안 되고요. 그렇게 뭐 하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온 한두 사람 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아침 9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 수술해 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때는 진짜 하루에 10개 수술도 해봤어요. 뭐 쌍꺼풀이며 간단한 거 해가지고 하루에 10개도 해봤고요. 진짜 뭐 입에서 단내 나고 개거품 물어가면서도 수술을 해봤고 중국에 갔을 때는 또 재밌었던 거는 새벽 3시에 수술이 끝났는데 새벽 3시에 저한테 수술 받겠다고 기다리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 아침 9시 비행기로 한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수술하는 거는 너한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달라고 새벽 5시까지 병원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던 환자도 있었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봤자 어차피 별로 인생에서 바뀌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제가 프린팅 관련된 일을 한 2012년부터는 그냥 처음 마음이 그랬어요. 뭐, 내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던 뼈 수술 관련한 부작용들, 과절제니, 뭐 뼈 흡수니, 골결손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이쪽에서 조금 열심히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10년 됐잖아요.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환자들의 지치는 모습도 제가 발견해요.
뭐 크게 만들어 달랬다, 작게 만들어 달랬다, 크게 만들어 달랬다, 작게 만들어 달랬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환자들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도대체 내가 괜히 뭘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오히려 좋았던 사람인데, 굳이 내가 이거를 왜 하라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거 하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희망을 하게 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던 일은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아쉽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환자들하고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거의 뭐 매일 하고 지내요. 그러면서 제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의사 생활을 한지 근 20년이 돼 가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선배님한테 그런 말을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나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점점 지쳐가는 건지 환자들한테 시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어렵다. 선배님은 어떠시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나이 있으신 선배님들한테 묻잖아요. 그럼 답이 그래요. 야, 끝까지 그래. 정말 끝까지 한 번도 편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 모든 수술이 언제쯤 편해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은퇴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수술에 대해서 알겠다 싶었더니 몸이 말을 안 듣고 체력이 딸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은퇴를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결국 의사들한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는 완벽한 그런 모습일 텐데 사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요때부터 지금 20 몇 년이잖아요. 벌써 근 30년이 다 돼 가는데 의과대학 입학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저 나름대로 뭐 시간 들이고 잠 못 자고 맞아가면서 또 여러 환자들 겪어가면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광고 글이나 유튜브나 다른 친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쟤는 나보다 정말 뛰어난 걸까? 아니면 저건 그냥 근자감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왜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왜 저 친구는 내가 볼 때 아닌 방법인데, 저걸 저렇게 자신감에 넘쳐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중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음,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내 말만 들어라. 뭐 이런 말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본인한테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자신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감이 어, 경험에서 나온 연륜이면 괜찮은데 호기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제 후배였지만 지금은 뭐 폐업을 하고 쉬는 것 같은데 그 친구도 보면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엄청나게 자신감 넘쳐서 막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써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하는 게 마치 최종 결론인 양 느끼는데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의학은 ing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어제 맞았던 얘기가 내일 틀릴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최용림 선생님 눈 성형만 하시거든요. 교수님하고 이제 최용림 선생님하고 수요일날 골 붙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 8년 전에 학회 가서 발표했던 내용을 요새는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발표를 했는데 요새 발표를 하면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수술하고 이제 보니 그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그 생각은 요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 요런 발표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환자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겠죠. 야, 씨, 뭐, 그러면 환자가 무슨 뭐 실험실 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사라는 거, 의학이라는 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학사에 조금 비극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의학이 굉장히 퀀텀 점프라고 하죠. 급작스럽게 발전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의학사에서. 근데 그 시기는 불행하게도 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수술이 굉장하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약간은 독일에서 의학이 발달했던 거는 많은 유대인 대상으로 뭐 인체 실험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큰 몫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일본 애들이 뭐 5.18 부대니 이런 애들이 또 그런 데서 막 또 인체 실험,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사실은 의학을 발전시킨 또 큰 계기이기도 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최고의 수술을, 최고의 의술을 받고 싶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닥터 토리움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 수술을 하면은 거의 뭐 토리움이라는 닥터 선생님이 거의 뭐 지금 탑이에요. 근데 그분 하루에 수술 6개 하세요. 5개에서 6개.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대리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 중요한 거 아니고 준비하는 거 이렇게 다 해놓고 본인은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밑에 트레이닝 받는 의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에 5개, 6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 좀 하는 선생님들 하루 2개 하기도 힘들어해요. 왜냐면 재수술 같은 경우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4시간, 5시간은 기본 걸리니까. 그럼 그걸 하루 2개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수술을 하루에 4-5개씩 하세요.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묻자고요. 우리 그 의사들끼리 하는 말 중에 오픈 앤 클로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어놓고 중요한 거 의사가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클로즈 닫아주는 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면 상처 부위 열고 닫는 거는 맨날 하는 루틴이라서, 또 꼬매고 째고 하는 거는 너무나 루틴이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정형외과에서 오다리라고 하는, 의사 아닌 간호사나 뭐 간호조무사들 중에 의사 아닌 분들이 열구 닥구를 해주는 문화가 7, 80년대부터 계속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어느 병원에서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이제 불법으로 인식이 되니까. 근데 옛날엔 그게 또 당연하다고도 생각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불법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막 시끄러웠죠. 뭐 대리 수술, 뭐 의사 아닌 사람이 열고 닫고 다 했다. 중요한 거 쳐다보고만 갔다. 중요한 걸 한 것도 아니고 뭐 척추병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들리죠. 그게 다 예전에 80년대 그때 습관이 들었던 그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세상도 변해가고 있고 의사들이 이렇게 실력과 경험이 쌓여가는 그 과정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수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논문을 써서 되게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관심을 놨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술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자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계속 줄타기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한참 월화수목 금금금 하던 시절에 병원을 강남하고 분당하고 2개를 운영했고요. 중국의 병원을
6군데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 면허가 제일 많을 때는 8개까지 있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성마다 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병원을 6군데를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가는 거죠, 매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한국 병원에서 일하고 토요일날 오후 진료 끝나자마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중국 들어가서 일요일날 수술하고 일요일날 저녁, 월요일 새벽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와서 집에서 샤워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이 생활을 근 한 2,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 느꼈던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의사가 경험치가 쌓이면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 뭐 머리를 깎으러 가요. 그러면은 저기 뭐 어디 시골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커트 5,000원, 10,000원이래요. 근데 청담동 어디 유명한 데서 어 수술을 하면 아니 뭐야 머리를 깎으면 커트만 10만 원인데도 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0만 원 내기 싫으면 동네 미용실에서 자르면 되고요. 내가 10만 원 내고라도 내가 거기서 머리 자르고 싶다 그러면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의료는 어떻게 됐냐면요. 20년 경력의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도 나라에서 정해준 10만 원만 받아야 되고요. 이제 막 전문의 딴 사람이 수술을 해도 나라에서 정해준 10만 원만 받아야 돼요. 이거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 진료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험 진료 포기하시고 개업가로 나오셔서 차라리 비급여, 비보험, 미용 쪽으로 다 오시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 구조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돈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아니 내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 6년, 7년, 11년, 13년, 12년 여기다가 군대 끼면 15년이죠. 그러니까 의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 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평균 12년이. 군대 빼고. 그럼 12년을 투자해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뭐 노동법도 없고 여러분 주 80시간, 40시간 할 때 지금 성형외과 레지던트들 주 80시간이라고 법으로는 돼 있는데 110시간씩 일하고 있거든요. 저 때는 주 80시간, 100시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차 없는 상황이었고 하루 20시간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40시간이거든요. 120, 140시간을 진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가 이 고생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의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정도 될 정도면 그 안에서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경쟁 뚫고 갔을 거고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나이 35에 이제 전문의 따고 나오는데 군대 끝나면 32 넘어가서 군대 갔다 오면 34, 5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이 34세 이제 돈 버는 의사로서의 직업인이 되는데 그때 300만 원, 500만 원 준다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20년 된 애나 지금 전문의 딴 애나 똑같이 돈 받아 라고 정해줘 버리니 사람들은 그 안에서 법을 바꿀 능력은 없고 더 어떻게 하면 다른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비급여 늘리고 비보험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전문의 아닌 선생님들이 미용 성형으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공한 선생님들이 지방흡입 많이 하시거든요. 가정의학과 나오신 분들이 비만 클리닉 하면서 지방흡입 이식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뿌띠 하시고 뭐 레이저 피부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이 붙고 어플이니 온라인이니 광고 경쟁이 붙고 그러다 보면 저가를 이렇게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저가 쫓아가서 부작용이 양산이 되겠죠, 갑자기.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러면 부작용 환자들이 또 안티 성형 이러면서 카페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반감만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예를 들면 유명 아이돌 가수가 한남동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그런 게 뉴스 기사, 아이유 씨인가요? 아이유 씨가 뭐 청담동에 140억 집을 샀대요. 현금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와, 부럽다. 아이유는 그럴만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저 돈밖에 모르는 년.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모 성형외과 의사가 청담동에 집을 140억에 샀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국민 정서가 아우 저 새끼 저거 돈밖에 모르는 의사 새끼 이렇게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왜 나쁜 건가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하니 굳이 뭐 큰 돈 벌려고 무리수 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먹고 사는 거 그냥 내가 아이 키우고 내 생활하고 뭐 어디 가서 밥 얻어먹지 않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돈 아껴서 모아서 할 수 있고 그 정도로만 행복하자라는 게 지금의 제 결정이에요. 의사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얘기도 조금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의사들이 좋은 마음으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세상하고 타협하다 보면 또 엇나가는 길로 가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자만심에 빠져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생기는 것도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의사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어, 노력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실수할 수 있다. 그들이 실수했다고 그들한테 비난의 돌을 던지는 순간 그들도 움츠려들고 안전하고 말썽 안 생길 것만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은 콩알만해진다고. 근데 그러한 도전이 없다면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이나 어떤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극복하지 못했던 질병에 대해서 시도하는 노력조차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 리스크 테이킹을 뭐, 뭐 하려고 하겠어요. 경제적 이득도 없고 비난만 받을 건데. 단지 사명감 하나로? 글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의사들한테 강요하거나 사회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디그니티, 의사들로 느낄 수 있는 위험을 지킬 수 있게는 해주고, 또 그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불러가지고 뭐 이런 거 하더니만은 왜 임금 체불하고 난리야. 뭐 립 서비스로 어떻게 월급을 땡처리를 하려고 그래. 전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니 의사들이 이런 욕들 먹더라도 아이 몰라 나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자만에 빠진 의사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너무 싸고 좋은 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물건 사듯이 이런 성형이나 의료를 선택하는 거는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의과대학 입학하고 지금 이제 30년이 거의 흘러가는데 이 기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게 사실은 의학 공부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아쉽고, 아직도 안타깝고 막 그래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고요.